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립 K. 딕 선생의 이제 또 다른 작품인 티모시 아처의 환생, 티모시 아처의 환생이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제 후기 발리스 3부작. 그래서 후기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필립 K. 딕이 필립 K. 딕 선생이 찍었을 때 대중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이제 작가관이 굉장히 성숙하게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빅이나 뭐 파머 알드리치 죽음의 미로 뭐 이런 작품들과 같은 반전이나 어떤 그런 굵직한 오락성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충분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독서 경험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꼭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냐? 뭐 환생이다 이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상현실이나 이런 반전이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 딱히 그런 점은 없었지만 굉장히 가독성이 높았고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읽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엔젤 아처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수기 혹은 이제 자기 고백록처럼 되어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젤 아처가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제프 아처라는 사람인데 이 제프가 조금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거죠.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엔젤 아처가 이 제프의 죽음과 제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의 상황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추스리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순수 문학이면서도 SF적인 소설이나 장르 소설적인 느낌이 드는 게 상당히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맛이 있다는 거죠. 자, 제프의 아버지 티모시 아처는 티모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티모시 아처의 환생이라고 했을 때 티모시 아처, 제프의 아버지, 엔젤의 시아버지인 티모시 아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성공회의 그 주교예요. 굉장히 높은 주교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파워와 그리고 거의 신학과 교수, 철학과 교수 수준. 그래 실제로도 이제 강의를 띈다라고도 나오고 그 수준의 대단히 깊고 박학다식한 종교적인 권위자예요. 그리고 종교인이면서 그리고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주교여도 결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프를 낳은 거겠죠. 자, 그리고 이 티모시 아처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연녀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제자 비슷한 여제자 비슷한 사람이 키어스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상당히 미인으로 묘사가 되고 상당히 지적인 여자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제프 그리고 제프의 아버지 티모시 그리고 어, 제프의 아내인 엔젤 그리고 키어스틴 이 넷이서 사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티모시 아처는 이 네 명, 이 핵심적인 이 상황에서 거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태양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제프 아처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거죠. 자, 알고 보니까 이 키어스틴과 그 제프는 사실은 키어스틴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키어스틴은 티모시, 제프의 아버지와 약간 내연의 관계이면서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프가 키어스틴을 사랑했다라기보다 제프는 자신의 아버지인 티모시 아처에게 대단히 열등감 내지는 동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프가 사실은 세상을 이렇게 떠난 것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과 공박과 논박이 티모시 아처에게 들어옵니다. 미국 언론이나 학계에서요. 그런데 티모시 아처는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이런 것을 자신의 종교적인 철학과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 더 승화시켜서 이 위기를 더 기회로 본인의 주교로서의 명망과 학계와 종교계의
있어서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종교적인 극복을 더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아들의 영혼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다. 우리에게 내 옆에 남아있어서 아들의 영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티모시 아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키어스틴도 마찬가지예요. 티모시 아처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동조를 하면서 제프의 영혼을 가지고 본인의 종교적인 권익과 논리와 체계를 정합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엔젤 아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이 상황을 굉장히 처연하고 긍휼하게 바라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프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실상이 있어서 누군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은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연인이나 굉장한 충격을 받겠죠. 그랬을 때 그 슬픔을 담담히 감내하고 이 순간을 어때? 그냥 경험해서 넘기는 것이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티모시와 키어스턴은 전혀 이 상황을 본인들이 인공적으로 가공을 해서 어때? 그거를 가공을 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슬픔이 아니냐. 우리가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당연하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본인들을 스스로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간에 혈압 받치는 대사들이 몇몇이 나오거든요. 본인들이 우월하고 너희들은 영혼이나 사후세계나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프의 죽음에 함몰되어서 그의 영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우리 곁에 있고 또 내세에 있다라는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지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의 슬픔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소설의 중반부에 엔젤 아처가 빌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이 에드거라고 하는 이제 동네 친구를 통해서 이 빌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빌은 키어스턴이 버린 아이예요. 버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인 차원에서 아들을 버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아들을 방임한 상태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일 자체, 본인의 자식과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제프와도 어쨌든 간에 내연의 관계였잖아요. 연문이 있었잖아. 근데도 엔젤한테 막 화를 내는 장면이나 자신이 낳은 그러니까 전 남편과 낳은 빌이라는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거의 고아처럼 방치하는 이 키어스턴의 태도.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본인이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의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어때? 본인 스스로 본인을 격상시키는 이 후한무치한 지식인의 모습이 사실은 여기서 폭로가 되는 거죠. 이 끝판왕이 티모시 아처예요. 그리고 키어스턴도 11장쯤에 갑작스럽게 이제 스스로 세상을 떠난다라고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제프의 죽음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차가운 종교적인 논리관으로 이 사태를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제프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충격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유약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프의 죽음 자체가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엔젤, 티모시 아처, 제프 아처, 키어스턴 이 넷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어스턴이 이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이 이중, 이 굉장히 극단적인 콘트라스트가 강한 이 관계, 이 본인의 자아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또 삶을 마감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엔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티모시 아처와 자기의 이제 전 시아버지와 전 시아버지라고 본인이 이제 유머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식사를 해요. 이제 티모시 아처는 태양 같은 티모시 아처는 본인 주위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 중에 두 개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며느리한테 얘기해요. 네가 내 비서가 좀 되다오. 나는 이스라엘로 떠나서 고대 그리스 유대교가 결합된 원시 종교에서 어떤 유물을 찾아서 그 종교를 학적인 차원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막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엔젤 아처는 말리죠.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지금 연로도 하셨는데. 그런데 알고 있어요. 자기 시아버지인 티모시 아처가 한번 마음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떠납니다. 티모시 아처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티모시 아처가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뉴스에 보도가 되죠. 왜냐하면 꽤 명망 있는 학식이 높았던 주교니까요. 자, 이 사람의 죽음 이후 왜 죽었느냐? 이 사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신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아무리 제프의 영이 있다. 그러면 제프의 영이 있으면 키어스턴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이 키어스턴의 그런 사태 역시도 자기 자신의 영이 둘 영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슬픔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 논리대로만 따지면. 근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키어스턴이 자기 아들을 버리고 본인의 삶만 띵가띵가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대단히 슬픔을 느꼈다는 것을. 티모시 아처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이 아무리 그런 철학적인 체계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체계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충격 자체와 슬픔에 대한 상실 자체는 사실은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거의 투신과도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엔젤 아처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티모시 아처가 죽었다는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는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티모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 제프나 키어스턴이 바람났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여자도. 그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리고 이 셋 다 꼴배기는 싫어. 그러니까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티모시, 제프, 키어스턴. 셋 다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티모시는 행동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프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하기만 했어요. 목소리를 따라하고 그 권위를 따라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제자였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던 키어스턴을 유혹하기까지 하죠. 왜냐면 아버지이고 싶거든 이 사람은 제프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을 떠난 거고. 이 상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래도 이데아의 원형이나 이데아의 형상이라고 봤을 때 그림자가 아니라 형상 같은 사람은 티모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엔젤은 굉장히 마음에 슬픔을 느꼈다라고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소설의 말미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젤 성격상 남겨진 어린아이 키어스턴이 버렸던 키어스턴의 아들 비를 책임을 지고 여기서 이제 조력자이자 이제 도움을 줬던 에드가 베어풋이라고 하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레코드 가게에서 음악을 듣고 음악을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기작으로 갈수록 필립 K. 딕 선생 뭐 제가 이제 전기작도 또 하고 또 순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엉켰으니까 전기작도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후반부 작품으로 갈수록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플롯의
그 꼬임이나 플롯으로 장난을 치시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살아있는 듯한 등장인물, 그리고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필립 K. 딕 선생이 더 사실적으로 직조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작품에서도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단히 많은 경구와 경언, 그리고 철학적인 사태에 대한 진술과 그 철학적인 사태에 대한 토론의 입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철학을 조금 모르시거나 이제 조금 관심이 덜 하시거나 필립 K 딕의 그 플롯 자체에 있는 그 매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엔젤 아처라는 이 묵묵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그러니까 많이 배웠으면서도 그 지식에 함몰되지 않고 그 지식과 본인이 현실 속에서 사는 삶 자체에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 엔젤 아처라는 여주인공이 대단히 성숙하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자가 본인보다 더 성숙한 의미의 이상향적인 인간을 창조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예가 아닐까. 필립 K. 딕 선생이 훌륭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차원의 등장인물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직조를 해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이제 중언부언했는데 그 말의 엔트로피라고 봤을 때 사실은 엔트로피의 극점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끝장이 나고 무질서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엔트로피의 극점으로 가면 갈수록 무질서, 카오스, 혼돈.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역전이 자유, 인간의 입장에선 자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에너지의 입장에서는 보존과 순환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의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너무 많은 경구와 경언과 잠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필립 K 딕이 일부러 엔트로피, 언어의 엔트로피를 극대화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쏟아붓는, 말의 경언과 묵직한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숙한 인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티모시 아처, 제프 아처, 키어스턴,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에고에 가득 차서 현실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희화화되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있어서 가장 성숙하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은 엔젤 아처였다. 슬픔을 슬픔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인 슬픔을 지식으로 인용은 하되,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분석은 하되, 본인이 내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그 판단 자체를 적절하게 안다라고 확언할 수 없다라는 자기 반성도 깃든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엔젤 아처가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읽었고, 필립 K 딕 선생의 작품들이 다 굵직굵직하면서 철학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도 뭐 한번 원전으로, 아니 원작, 번역된 원작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